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3차 사전 청약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하남 교산과 과천 주암 같은 곳들은 벌써부터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내 집 마련을 부러워하는 한숨의 시기가 될지 집중 진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공공택지 3차 사전 청약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청약, 집 마련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청약의 젊은 층들이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공공택지 3차 사전 청약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김인만 소장님, 네. 전체 지역 물량 대강 어떻게 됩니까? 이번이 3차거든요. 3차 사전 청약 물량이 나왔는데 대략 한 4,100호 정도 나왔습니다. 예. 남양주가 아니고요. 네. 과천 주암이 1,500세대 정도, 1,535가구가 나왔고요. 예. 가장 인기가 높은 하남 교산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로 하남 교산이 나왔거든요. 1,056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시흥, 하중이 751가구, 양주, 회천이 825가구에서 총 4,167가구가 이번에 선보이고요. 예. 12월 달 이제 4차 물량이 있는데 4차 물량은 조금 더 많습니다. 4차 물량은 10,000호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안 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4차 물량 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인기가 많을 곳 벌써부터 하남, 교산, 과천, 주암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를 하는데 이게 청약 신청 접수가 좀 다르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공공 분양이랑 또 신혼주택 분양하고 또 다르고요. 예. 또 그것도 일반 공급하고 이제 그 일반 공급 중에서도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하고 그 외 거주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 특별 공급이 제일 먼저 네.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별 공급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신혼희망이 이제 해당 지역도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공급은 12월 6일부터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공급 중에서 공공 분양 중에서 경기 및 수도권은 12월 8일. 그래서 각자 다르니까 본인이 네.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미리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짜를 놓치면 이게 또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네요.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예. 당첨자가 발표되는데 김 선생님 1차, 2차 사전 청약과 비교한다면 네. 물량 면에서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 네. 1, 2차 어떻습니까? 인기가 이번 3차를 예상한다면 어떨까요? 1차 사전 청약 물량이 4,333호가 나왔고요. 2차가 9,000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높았습니다. 인천 계양이 포함이 됐는데요. 93,000명이 지원해서 28대 1. 의 예.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네. 가장 높은 경쟁률이 인천 계양의 84제곱미터였는데요. 381대 1이 나왔거든요. 381대 1. 84가 그 정도 나왔고요. 예. 59라든지 인천 계양은 평균 52.6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예.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9,000호 모집에 5만 1,000명이 청약을 해서 8.3대 1로 1차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가장 관심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18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대 1. 역시 3기 신도시가 다른 공공 분양보다는 인기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네. 왕숙 같은 경우도 84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 84대 1 정도 나와가지고 84대 1. 역시 84가 가장 인기 있지 그러니까 않나. 공급 면적 84제곱미터면 우리 일반 분양 면적으로 34평. 34평 정도 네네, 그 되는 정도 거죠.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하남 교산도 있고 과천 주암이 있는데 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1차와 2차보다 위치. 1차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이었고요. 2차가 남양주 왕숙인데 과천 주암도 그렇고요. 하남 교산도 그렇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경쟁률이 1차, 2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 2차도 비교적 높았는데 이번 3차 사전 청약은 더 높을 것이다. 네. 김준환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3차 사전 청약 정말 뭐 뜨거운 열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과천 주암하고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보기에는 뭐 거의 로또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과천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이제 114호밖에 안 됩니다. 아, 예. 114가구밖에. 예, 예. 너무 그- 적네요. 그리고 과천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 보이는데 예. 이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114호 이외에는 전부 신혼을 겨냥한 분양이기 때문에 예. 그 외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딱 요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용 84제곱미터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일까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평형이 있지만 뭐 과천 주암의 84제곱미터 34호평짜리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과천 주암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쟁이 높을 것 같습니까? 지리적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 이게 지리적으로요. 네. 그냥 강남이라고 해도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실 중강남이죠. 그냥 강남하고 행정구역만 과천이지 이게 경마공업 위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양재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예. 위치가 너무 좋고요. 아니 강남권에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전용 84가 네. 8억 8천, 8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9천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요즘 수도권의 새 아파트들도 10억 원으로 잡기가 힘든데 예. 강남 인접한 곳에 84제곱미터가 8억 8천, 8억 9천이다. 그냥 사실 저도 하고 싶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하남 교산도 마찬가지고요. 하남 그래서 교산도요? 이번에도 하남 교산도 위치가도 굉장히 좋고요.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인데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도 있고요. 하남 교산도 있고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남 교산이 1위를 했거든요. 과천 하남 빼고. 교산이. 과천과 하남 교산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이번 3차 물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지 않을까 아, 예상이 그래요? 됩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천 주암 84제곱미터 34평형이 지금 추정 분양가가 아까 8억 이제 8, 9천, 9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보도 보니까 이게 그 옆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 분양가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이게 분양 당시에 분양 가격이랑 비교를 하니까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서울 수도권의 이제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후에 보통 네. 안 오른 것이 2배, 보통 이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실제로 지금 이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 60에서 80% 정도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 이하로 지금 가격을 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 시세를 따졌으면 주변 시세. 8억 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 전후의 선에서 아마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네.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은 이게 비쌀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에서 보면은 네. 주변 시세 한 절반 정도의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거다 생각하면 예. 실제로 비싸다 얘기하기는 좀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분양가라는 주장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군요. 이게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60에서 80%냐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인천 계양지구 옆에 이제 새 아파트 이제 하고 비교를 했는데 신도시는요 인프라도 좋고요 규모도 좋고 학군 모든 게 다 갖춰진 곳인데 신도시와 신도시끼리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인천 계양도 인천 금단 신도시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과천 주암도 마찬가지죠. 이게 새 아파트에 이게 인프라가 갖춰진 곳과 비교하게 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는 잘못 책정했다라고 봐요. 60에서 80%를 해야 되는데 이게 50% 너무 수준, 낮게 책정했다는 너무 낮게 말씀이에요? 책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끼리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너무 낮게 책정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마도 만약에 추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버리면 네. 이 고가 주택이 되잖아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아까 주변에 새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좀 중고 아파트랑 비교해서 한 네. 50%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주변에 새 아파트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과천 주암의 경우 저희가 84제곱미터 주택형 이게 이제 34평짜리를 얘기했는데 하남 교산도 인기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평, 5평 정도짜리잖아요. 네네. 주택형으로 보면 59제곱미터, 58제곱미터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적은 평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도 인기가 있을까요? 적은 평수도 인기는 있겠죠. 인기는 있는데 이제 경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차, 2차 사전 청약 결과를 보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졌거든요. 59보다는 74가 높았고요. 예. 전용 74보다는 84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실수요자들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면적은 59에서 84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방 3개, 화장실 2개,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남 교산 또 51, 55 전용 네. 면적 이런 면적들이 나오는데 예.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고요. 그냥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아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51, 55, 58, 59가 나오는데 추정 분양가는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나와 하남 있습니까? 교산 같은 경우는 이제 59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25평 아파트죠. 25평. 분양가가 4억 8,600 정도 4억 예상이 8,600. 되고요. 역시나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어디에 새 아파트를 1,800만 원 찾을 수 있을까? 나머지 네.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흥 하중이라든지 양주 회천도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렴하죠. 얘기할 수 예. 있겠군요. 그런데 일부에서 지난 2차 때도 좀 말이 있었던데요. 왜 신혼희망타운에 그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예. 시세 차익의 50%는 못 가져가는 그 조건이 있다면서요. 예, 예. 이번에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모기지 수익형 모기지의 경우. 네네. 예,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도하게 좀 시세 차익을 좀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라졌다는 뉴스는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모집 공고 이렇게 확인을 예. 했는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2차와 동일한 것으로 예상이 그때 됩니다. 왜 2차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데. 그렇죠. 시세 차익을 다 못 가져가니까 절반은 이제 환수당하니까 그걸 뒤늦게 알았다. 왜 홍보를 안 했냐? 알리지 그렇죠. 지금도 않아야 사실 홍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 공급을 좀 빨리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시장 안정의 효과도 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이제 본청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나고 이제 우리가 본청약을 하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이 너무나 이제 이게 가격이 불안하니까 미리 이제 청약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절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 청약을 여기서 붙어도 예. 다른 이제 일반 청약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전 청약을 할 수 없지만 요 사전 청약을 해도 다른 일반 청약을 할 수 있다 수가 이죠 있어요. 자격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제 결과를 알리켜 준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에 이제 안정이 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 정부가 생각하고 사전 청약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 보면 결국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본청약 들어가 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빨리 아파트 입주 기간에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2024년 5년에 입주하는 거는 변한 게 없는데 청약을 우리가 2년 후에 받을 거를 예. 앞당겨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쁜 말로 하면 눈속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시장 안정의 공급 시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는 기여하는 부분은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입주 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24년 앞으로 이제 그때 입주를 하는 거지 사전 청약을 빨리 받는다고 입주를 또 2년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번 사전 청약 대상 지역들 지금 뭐 토지 보상, 땅 작업은 다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난 곳도 많이 있습니까? 토지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죠. 끝났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고요. 가장 빠른 곳이 하남 교산하고 인천 계양인데요. 인천 계양이 69% 예.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하남 교산은 83%로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도 사실은 좀 미리 당겨서 한 부분이 있고요. 예. 나머지 구역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지금도 감정 평가 진행 예.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정부는 지금 사전 청약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할 텐데 본 청약이 2024년이고요. 입주가 2026년 7년 정도 되는데 예.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 일정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지킬 좀 수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아니 아직 토지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를 해도 3년이 걸리잖아요. 3년, 4년이 걸리는데 이게 과연 일정대로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예. 이게 효과가 극대화가 되려면 이번에도 뭐 4,000호 이상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남 교산만 따져본다면 1,000호잖아요. 이 중에 네. 85%가 특별 공급 대상이고요. 15%가 일반 분양 대상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먼저 잡는 거지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극소수다. 그렇죠? 네.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다면 그분들은 또 계속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오히려 전세, 임대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하는 효과도 있어서 저는 물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전 청약 물량이요. 그렇죠. 뭐 10,000호 그러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구역별로 쪼개버리게 되면 한 구역당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인천 주암도 1,500인데 신혼희망이 1,400이거든요. 신혼희망타운 빼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분양가도 저렴하고 입지도 좋고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남은 거 100가구 정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인데 토지 보상장애 지지부진해서 입주가 실제로 늘어지는 그런 걸 조금 정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25년, 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상 기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주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무난히 보상이 돼서 하면은 이제 2년의 보상이 끝나면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가 있어요. 수용 재결 단계에서 끝나면 되는데 예. 이제 이것이 아니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2년 안에 이것을 보상을 완결짓지 못하면은 늦어지는 만큼 이제 1년씩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치로 봤을 때 예. 2025년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심의 굉장히 좀 강하고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정부에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서요. 절대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격 이하로 토지가 수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2년 남은 시간보다는 더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러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입주 시기는 1년, 2년 늦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면 김임원 소장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들 하세월 계속 세입자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전세 수요만 계속 유지가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는 또 우리 올 초에 LH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 대장동 이슈도 있어서 아마 저항이 더 강렬할 것 같습니다. 기존 같으면 공공을 믿고 신도시 개발하게 되니까 내가 기꺼이 수용을 당해주는데 예. 지금은 도저히 못 믿겠고 나는 제가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요.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되니까 어차피 전세 거주해야 되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또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청약을 하려면 또 무주택 자격이 돼야 되니까 이 대기 수요들은 결국에는 잠재적인 임대, 전세 수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이게 전세 시장 자극에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내년 되면 또 전세 시장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 끝난 물건들, 네. 매물들도 나오게 되고 사람들도 수요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요. 토지 보상이라도 빨리 되면 이게 빨리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더 늦어지게 되면 MB정부 때도 했었잖아요. 사전 청약했는데 너무 늦어지게 되고요. 가장 관건이 주택시장 분위기가 예. 최근에 변곡점 논란도 있는데 만약에 침체가 되거나 예.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돼버리면 사전 청약 받은 분들이 또 계약 해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지금 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전 청약 자체가 아랫돌 빼서 윗돌 이렇게 꽂아두는 형태인데 이게 부작용이 만만하지 않아서 이게 속도거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다. 어떻게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걱정들이 지금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전 청약을 하겠다. 원래 예고한 것보다 물량도 더 확대하고 곧 첫 청약 물량을 발표한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을 원래는 16만 한 3,000호였는데 이걸 한 6,000호 더 늘려서 네.
6천 호 정도 늘려서 16만 9천 호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이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큰 효과가 그래요?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것이 아까 우리 그 김 소장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그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음 정권 내에도 아마 이게 입주하기가 사실 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정권, 그러니까 다음 정권 5년 내에도 그때 이제 그때 입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최소한 5, 6년 후에 이제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직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고 또 그 택지 조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네. 사전 청약을 하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아까 말씀했지만 사전 청약 받았다가 앞으로 3년 예. 본 청약에 3년 4년 있다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뀌었다. 서울도 강남도 아니고 예. 외곽에 특히 있는 예. 그 좀 약간 입지가 좀 좋지 않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전 청약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급하니까 다른 이제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냥 그 자기가 다른 주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전 청약한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건설회사들 그렇게 환영하진 않는데 여튼 민영 아파트 사전 청약이 이제 10만 6, 7천 호 좀 늘린다는 건데 이게 혹시 공공택지 사전 청약보다 뭐 위치가 조금 안 좋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제 15일이었죠. 이제 이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설회사가 자기 땅을 사서 이렇게 분양하는 곳들이 아니고 공공택지에 공공 분양이 있고 이제 SH가 하는 공공 분양이 있고 공공택지 땅을 이렇게 사서 짓는 건설회사 민간 물량이 있거든요. 예. 그 공공택지의 민간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못 믿어온 떨떠름한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LH한테 토지 공급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토지 공급을 받고 뭔가 계산이 되고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정부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뭔가 발표를 해야 돼,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만 7천 호를 이렇게 내질렀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아직 공공택지도 안 받았고 이게 절차를 보면 네. 이제 택지를 공급받게 되고요. 이제 예. 사전 모집 승인을 해서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 청약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지금 분양가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 가격이나 너무 3분의 1 가격인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3년 후에 본 청약 할 때 되면은 분명히 물가도 오르고요. 인플레이션 또 오르고 하면 더 높은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정 분양가지만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보다 높인다.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 이게 또 미리 계약자들은 당첨된 사람들은 엄청난 반발이 반발이 들어오거든요. 있고.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발표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량들이 당장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마 참여한 건설사에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겠죠. 안 하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표만 했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어떤 물량들이 나오는지는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제 공급 효과를 좀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승률 조금 또 둔화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를 때는 엄청 오르고 예.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거의 이제 계속 반복되듯이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일시적으로 살짝 이제 뭐 하락한 경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택 시장이 이제 하향 안정세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요. 하향 안정세로 지금 이제 보시군요. 연말도 가까워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선도 있고 그래서 잠깐 이제 뭐 수요자나 그 공급자가 약간 좀 관망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격 상승이 좀 가파르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것이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이 멈췄다라고 보려면 그래도 예. 최소한 내년 봄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대출 규제 영향 같은 걸로 인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뭐 여튼 주간 동향도 이 트렌드는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격 안정이 어떤 확실한 신호로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서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소장님도 그렇게 안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확답을 지을 수는 없고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뀐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대출 규제도 DSR 규제 굉장히 강력했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종부세 고지서 날아오잖아요. 또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여러 가지 압박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데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예. 이게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빌라가 이게 이렇게 많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파트는 규제가 굉장히 많고요.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매 능력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를 못하니까 아파트 대체제인 최근에 오피스텔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빌라도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예.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안정이 되려면 결국엔 투자 심리가 야,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가져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만 보고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둔화되니까 주택 시장이 안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빌라 늘어나는 빌라 비중이고요. 거래량이 많아진 이유가 또 하나는 실수요자 중에서 사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을 먹튀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이 중산층 서민들이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완전히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은 자꾸 오르니까 전세를 계속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값이 오르니까 일단 어떻게든 이제 전세 내년에 또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냥 빌라라도 사야지. 이래서 이제 이 서민들이 이제 빌라 매수에 이제 많이 이제 올인을 하게 됐기 거죠. 때문에 이래서 한 50% 이상 가까이 이렇게 빌라의 그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 가까이 됐으니까. 70%?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아까 김 사장님 네. 말씀하셨죠. 투자자도 있지만 실수요자인 일반 서민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빌라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집을 구입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것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네. 가면 좋겠지만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중산층 서민들이 자기 이제 아파트가 사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네. 아파트도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게 보통 가격 하락의 전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닌가요? 일단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시간이 같고요. 앞서서 필요하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까지 이 시장이 지속이 돼야 되고요. 예. 가장 변수가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대선 그렇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도 부담스럽고 모든 게 부담스러운데 물론 양도세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거든요. 그래서 예. 대선까지는 지켜볼 텐데 저는 대선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대선이 지나서 이런 주택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그때는 이게 주택 시장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표가 좀 하락한 거 가지고 주택 시장 안정이라고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당이 2024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법 개정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회 실제로 이게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면 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3기 사전청약, 3차 사전청약과 부동산 시장 동향 토론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